저는 올해 43입니다. 지방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결혼한 지는 11년이 넘었습니다. 제 아내는 동갑내기인데 결혼 전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누구보다 평범한 가족이었고 저는 그 평범함이 늘 감사했습니다. 회사는 다소 경직된 분위기였지만 안정적이었고 아내는 살림을 곧잘 해냈으며 아이는 또래보다 조용하고 착한 편이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4년 전 지금 사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처음 입주했을 때 단지는 활기가 넘쳤고 같은 세대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옆집이나 위층과도 왕래가 생겼고 아이 친구들이랑 엄마들도 자주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옆집 801호는 조금 특이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혼자 살고 있었고 평소에도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사람이 제 인생에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길 인물이라는 걸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장윤호였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험 설계사였더라고요. 단지 내 주차장에서 만난 적이 몇 번 있었고 마트 가는 길에 로비에서 마주친 적도 있습니다. 첫인상은 참 깔끔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저 사람 말 참 예쁘게 하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건 저의 방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집에 없을 때 생겼습니다. 평일엔 늘 늦게 퇴근했고 가끔은 야근이나 출장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주로 아이 학교 시간에 맞춰 집에 있었고요. 장윤호는 낮 시간에 종종 집에 있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아내가 옆집 아저씨가 보험 설계사래. 요즘 이런 것도 많이 알려준다더라면서 저에게 보험 리모델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보험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둔 거 유지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아내가 자꾸만 이건 너무 오래된 거니까 바꿔야 한다라든가 요즘은 이런 보장이 필수래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바쁜 것도 있고 귀찮아서 그냥 알아서 해 하고 넘겼어요. 그게 실수였던 겁니다. 아내는 점점 그 사람과 자주 연락하게 됐고 단순한 보험 상담을 핑계로 낮 시간에도 그 사람 집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어 퇴근 시간을 앞당기고 일찍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없더라고요. 아이는 방에서 혼자 유튜브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약 20분 뒤 문 열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마트에 갔다 왔다는 말만 남기더라고요. 그날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봤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라서 열지는 못했지만 문자 알림이 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너무 좋았어요.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다름 아닌 장윤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기대할게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일 없는 척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퇴근 시간을 조절하고 집 근처에 머물며 아내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혼자 외출하는 걸 따라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다가 그대로 옆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단순한 보험 상담을 핑계로 아내는 옆집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801호 문 앞에서 10분쯤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손에 땀이 맺혔고 손가락 끝이 저리기까지 했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조차 없었지만 결국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고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뒤에는 장윤호가 셔츠만 입고 거실에 서 있었어요. 아내는 당황한 듯 보험 얘기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라고 했지만 제 귀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차리고 아이 숙제를 도와주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끔찍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걸까? 내가 퇴근하고 지쳐있을 때마다 저 사람과 웃고 있었을 생각을 하니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무언가 큰일이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고 저는 매 순간 그녀의 말과 행동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믿고 지나갔던 모든 게 다시 되돌아오면서 재조합되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전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다고 나갔던 날, 헬스장 다녀온다고 했던 날, 모든 외출이 그 사람과의 만남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순간에도 머릿속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았고 웃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목격한 장면 하나뿐이었고 그들은 너무나 뻔뻔하게 부정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잠든 아내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보안 인식을 통과시켰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혹시라도 깰까봐 식은땀이 났고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제가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에는 윤호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가 있었고 메시지 내용은 지우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웃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은 내 말을 유일하게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남편 눈치 보지 마요. 우리 둘만 아는 공간이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며 화면이 부서질 듯 했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고 단순한 상담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감정이었고 분명한 선을 넘은 관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속였고 그 남자는 그 사실을 즐기고 있었고 저는 완벽하게 바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대로 감정적으로 덤비면 그 둘은 발뺌할 게 분명했고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끝나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로요. 지인을 통해 보험 설계사 자격증 등록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장윤호 37세, 근무지는 근처에 있는 중소보험 대리점이었고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소문으로도 이미 여자 고객과 친한 설계사로 너무 유명했다는 것이었어요. 지인의 말에 따르면 저 사람 조심해야 해요. 여자를 너무 자연스럽게 다뤄요. 옆집 아줌마들이 전부 고객이래요.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머리가 띵했어요. 그럼 아내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미 이런 일이 반복돼 왔던 사람이 우리 집 옆집에 살고 있었고 저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가족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몰래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의 핸드백 속에 몰래 숨겨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증거가 있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녹음기엔 아내와 장윤호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없는 낮 시간을 이용해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내용 대부분은 남편인 저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이 집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냥 집안일 담당일 뿐이야. 넌 다르니까, 넌 나한테 집중해주니까 좋아. 제가 가장 분노했던 건 그 남자의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널 소중하게 아껴줄게. 그 사람은 널 몰라. 너는 더 행복할 수 있어. 아내가 흐느끼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살 것 같아. 저는 이걸 들으면서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저와 아이를 함께 꾸렸던 그 아내가 다른 남자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기만이었고, 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자신들의 감정에만 취한 두 사람의 탐욕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불륜 증거, 상간남 소송, 이혼, 양육권, 위자료, 이 모든 단어가 이제부터 제 삶의 키워드가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회사를 조퇴하고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심장이 너무 뛰어서 목소리가 떨릴 정도였어요. 상담실에 앉아서 처음 입을 뗄 때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꽤 단단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무너진 남편이자 배신당한 가장이었을 뿐이었어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불륜이 사실이라면 상간남 소송이 가능합니다. 증거는 얼마나 확보하셨나요? 저는 핸드폰 문자 캡처와 녹음된 대화 파일을 조용히 꺼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당히 유효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은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겁니다. 문제는 아내분이 부정하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에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둘이 함께 있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나 위치 추적 기록이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돌아오는 길에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만으론 이 상황을 끝낼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 사람들처럼 이중적인 얼굴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일부러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느라 고생했겠다고 말했고, 요즘 많이 힘들지 않냐며 아이 이야기를 꺼내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의아해하더니 금세 풀어진 듯 행동했어요. 그 뻔뻔함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역겨웠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차량에 GPS 위치 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아내 차량의 하부에 자석형으로 부착하는 소형 추적기였고, 휴대폰 앱으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그날부터 그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사이 같은 장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곳은 우리 집에서 차로 15분 떨어진 고층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저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고 그 오피스텔 건물 앞에 차를 대고 기다렸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15분 아내의 차량이 나타났고, 그 뒤를 따라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슬며시 들어섰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장윤호였습니다. 그들은 주차장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인사했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차 안에서 지켜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기에 따라가진 않았고, 대신 건물관리사무소를 통해 CCTV 열람 요청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너 요즘 장윤호랑 자주 만나지? 아내는 젓가락을 멈췄고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보험 때문에 한두 번 봤을 뿐이야. 그 말이 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냥 보험? 그럼 이 문자들은 뭐고 이 녹음은 뭐야?
너희 둘이 우리 둘만 아는 공간이라는 말은 보험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내는 처음엔 부정하더니 결국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 가져줬어. 당신은 날 보지도 않았잖아. 나를 그냥 엄마로만 취급했잖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랑 오피스텔까지 가서 숨어 만나도 된다는 거야? 아이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건데. 내가 그동안 우리 가정을 얼마나 망가뜨려 왔는지 알기나 해. 그날 밤 아내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 11년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선 늘 가족 핑계로 빠졌고 주말마다 아이와 놀아줬고 아내가 힘들다 하면 출장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이 사람에겐 무관심이었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에게 최종 증거들을 전달했고 상간남 장윤호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고 동시에 이혼 절차도 진행하겠다는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아내에겐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오면 직접 판결문을 안겨줄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장윤호 회사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불륜 당사자와의 관계를 명시했고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그의 상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쳐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무너진 건 제 신뢰였고 그 책임은 반드시 누군가가 져야 하니까요. 소송장이 접수된 날 아침 저는 휴대폰에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장윤호 씨께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등기 도착일은 내일로 예상됩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어요.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막상 시작되자 심장이 조여들 듯 불안함도 몰려왔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장윤호는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침 8시부터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열지 않으면 문자와 전화를 연이어 보냈습니다. 형님, 오해십니다. 말씀 좀 나눕시다. 제가 진짜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얼굴 보고 말씀드릴게요. 형님이라는 표현에 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이 인간은 끝까지 사람을 기만하려 들고 있었어요. 오피스텔까지 드나들던 사람이, 감정이 실린 메시지를 주고받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모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대신 그의 회사로 추가 증거를 보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 CCTV 화면 캡처, 장윤호 차량 번호와 아내 차량의 출입 기록, 대화 녹취록, 그 모든 것이 담긴 파일을 PDF로 정리해 보냈습니다. 며칠 후 장윤호는 직장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고객 중 일부가 그와의 상담 중 불쾌했던 일을 폭로했고 회사는 더 이상 그를 감싸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었죠. 그의 직장 동료였다는 한 지인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 여자 관계로 말 많았어요. 이제야 일이 터졌네요. 아내분도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소문은 금방 퍼지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집 안에서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회적인 망신과 도덕적 파산이라는 무게까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 가족에게 저지른 일에 비하면 이건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조용히 거실에 앉아있던 그녀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 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었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남편이었다.
그런데 넌 내 아내였냐? 넌 내 곁에 있었지만 나를 철저히 속였고 우리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남자와 정을 나눴어. 지금 와서 그런 말할 자격이 너한테 있어?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을 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후회가 아니라 발각된 것에 대한 공포였고 진심 어린 사과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첫 조정일이 잡혔습니다. 아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인정했고 장윤호는 사과문을 써서 제출하며 위자료 금액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감정적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 가족을 무너뜨린 명백한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커뮤니티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801호 보험사 장씨, 입주민과 부적절한 관계, 법적 소송 진행 중. 이 글은 금세 단지 저녁에 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윤호는 짐을 싸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의 문은 텅 빈 채로 남아 있었고 벽에는 입주민들이 붙인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너뜨린 건 가정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기 창피하지 않으세요? 2번 다시 이곳에서 얼굴 보이지 마세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상처받은 건 저였지만 그 상처는 결국 공론화의 힘으로 사회적 응징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통해 아내에게 이혼 절차에 동의하라는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지기로 했고 아내는 자발적으로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는 아이 얼굴을 볼 자격도 없다는 걸 스스로도 인정한 거겠죠. 아이에게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고. 엄마는 아빠에게 큰 상처를 줬고 아빠는 널 지키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그 말에 아이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아빠랑 살고 싶어. 그 순간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난 너 하나만 지키면 돼. 내 전부였던 가족은 무너졌지만 내가 나의 미래야. 그 어떤 것도 다시는 우리를 위협하게 두지 않을 거야. 이혼 조정이 마무리되고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이 내려진 날, 저는 법원 앞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이 되어 있었고 쓸쓸하게 떨어지는 은행잎처럼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사라져갔습니다. 아마도 11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가정이라는 단어였겠죠.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그 시간들을 한 장씩 넘기듯 저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장윤호에 대한 상간남 소송 판결문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문장으로 요약되었습니다. 이 판결문은 제게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자존심 짓밟힌 신뢰,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그 시간을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해준 하나의 정의였습니다. 그 후 장윤호는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려 했지만 경력 조회에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더군요. 입주민 단톡방에서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었지만 저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이혼 후 몇 달간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한 번만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아이만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그녀는 그렇게 수많은 감정의 언어로 저를 흔들려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아이에게 더 이상 거짓된 가정을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서는 어느새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숙제를 봐주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던 엄마의 역할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가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외롭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랑 함께 있어서 괜찮아.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민서가 제게는 새로운 희망이자 내가 이겨낸 인생의 증거였으니까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일했던 저를 팀장이 인정해줬고 작년 말에는 실장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선 가끔 술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세상엔 참 다양한 인간이 있어. 믿어선 안 될 사람을 잘못 들이면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알아. 그리고 꼭 덧붙였어요. 하지만 결국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끝까지 정직하게 끝까지 진심으로. 배신은 순식간에 찾아오지만 그 배신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데는 엄청난 용기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단순히 사랑에 빠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신뢰를 짓밟고 누군가의 가정을 부쉈고 아이의 세상을 망가뜨린 가해자입니다. 저는 그 가해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었고 그 대가를 끝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와 함께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더 단단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라도 작은 의심, 작은 불안이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분명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당신의 직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배신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 끝은 반드시 책임으로 되돌아옵니다.